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제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중동 분쟁과 난민, 북한의 커넥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난민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난민 문제를 제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방송에 나온 것과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는데, 먼저 이 난민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그 중동의 분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옛날 때 중동 분쟁 얘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최근에 있었던 중동 분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중동 지역의 그 각 국가들이고 그 분쟁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04년에는 예멘에서 후티 반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2011년에는 시리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또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탄핵당해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3년에는 이집트의 그 무바라크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됐던 무함마드 무르시라는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해요. 그러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했고, 2015년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왕자를 놓고 왕자들끼리 분쟁이 아주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예멘의 내전이 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2004년에도 이미 전쟁이 있었지만 2015년이 되면 점점 전쟁이 전적으로 확산되면서 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후계자가 결정되죠. 그 32살의 그 모하마드 살만이라는 사람이 그 왕세자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17년 또 이제 그쯤 돼갖고 이제 최근까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일들은 그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입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네 군데에 걸쳐서 쿠르드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지도에서도 보이지만은 이러한 각종 분쟁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은 거의 뭐 중동의 거의 전 지역에서 다 전쟁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보호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 분쟁을 갖다 단순한 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패턴은요, 시아파 이슬람하고 수니파 이슬람의 분쟁이 있어요. 이 안에는. 그리고 지금 각종 분쟁에는 지금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각각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을 지원하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인 시아파 무슬림들이 러시아, 중국 이쪽하고 힘을 합쳐서 중동에서 자신들의 그 세력 확장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적국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은 이스라엘의 보호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주요 난민인 시리아 난민, 그 다음에 예멘 난민에 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리아 내전은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그 다음에 시리아의 반정부군, 그 다음에 레반트, 그러니까 알카에다 집단들이 세운 어떤 지역이에요. 그 다음 아이시스 국가, 그 다음 로자바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 쿠르드족의 자치를 염원해 갖고 만드는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가 지금 5개로 쪼개져서 현재 내전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서방 세계는 시리아 반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도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의 그 갈등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군은 시아파 계열이에요. 그리고 반정부군은 수니파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국이 수니파 이슬람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멘 내전입니다. 예멘은요, 원래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표시해 놓은 적을 북예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예멘은 민주주의 국가, 남예멘은 공산주의 국가 형태로 있었다가 이것이 평화적인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 정치적 갈등 때문에 남예멘, 북예멘 사람들이 또 한 번 전쟁을 하면서 내란 상태가 발생한 게 오늘날의 예멘 내전이에요. 근데 이 지역도 보시면은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후티 점령지, 하디 점령지, 그러니까 여기 후티는 후티 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디 정권의 점령지, 그 다음에 남부가도위원회, 여기도 알카에다와 아이시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쿠르족이 없으니까
크루족 그런 정권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후티 정권의 점령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티 정권의 점령지가 바로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세력으로 싸우고 있는 하디 점령지가 바로 수니파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벌써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슬람의 전쟁이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누구를 지원하느냐? 당연히 수니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 이슬람이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로 이번에 결정된 모하마드 살만 왕자. 이 사람 왕세자로 확정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전투기 타고 이스라엘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만나죠.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미국의 용병들이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반대파 왕자들을 축출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왕세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친이스라엘적일까요? 반이스라엘적일까요? 당연히 친이스라엘적입니다. 따라서 이 예멘 지역에서 시아파 계열과 수니파 계열 이슬람 간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자신들이 수니파 이슬람이니까 수니파 계열인 그 하디 정권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 계열인 후티 정권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예멘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니파 이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아파 이슬람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게 지금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입니다. 뭐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국민 정서가 어떤지는 뭐 별도로 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현재 크게 수니파는 친이스라엘, 시아파는 반이스라엘로 대략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쳐놓은 것처럼 이 예멘의 경우에는 바로 하디 정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그 후티 정권은요, 그 뭐라 그럴까, 게레 정권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디 정권을 인정해 줍니다. 하디 정권이 한때는 이 후티 반란에 의해서 수도까지 뺏기면서 망명정부를 세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때 당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디 정권을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이 예멘의 그 남북 통일 간 내전에 대해서 쭉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보이지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연방제, 뭐 북한도 같이 얘기하죠. 그 고려 연방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이 예멘 사례가 아주 극렬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통일을 할 때 그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 예멘 내전이라 그래서 전쟁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하나의 통일 정부를 만들 때는 이제 평화적으로 했어요. 하면서 양적 정부를 인정하면서 그쪽 관료들을 받아들이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북예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 과거 이 남예멘 쪽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또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북예멘이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나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남예멘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경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하면은 북예멘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정권을 뺏길까봐 그런 반란도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뭐 서로 상호 존중한다 해서 이렇게 연방정부 세우고 이렇게 통일정부 만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때는 어느 한쪽 정부가 없어져야지 두 정부를 같이 연립해갖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런 예멘의 사례에서도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중국하고 홍콩 관계, 중국하고 대만 관계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일국가 이체제는요, 불가능해요. 각각의 독립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나라가 예를 들어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거나 사회주의 국가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문제가 안 생긴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겨도 좀 덜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를 경우는요, 이거는 완전히 경원지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다를 때는요, 한쪽을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사회주의식으로 되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되는 게 좋겠어요? 선택을 해야 되고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남북 통일할 때 자유민주주의로 북한까지 통일을 해서 뭐 두 개의 연방정부가 생기든 그러면서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통일하던 해야지, 그거를 뭐 사회주의 북한 정권 인정해주고 나만 따로 있은 다음에 나중에 통일한다? 예멘처럼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예멘과 시리아와 예멘 내란군의 그 비교를 해보면은 요 표시를 해놨지만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시아파 이슬람이 지원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란이 여기 있고,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여기서도 벌써 극명히 갈라져서 나타나죠. 시아파 이슬람이 당연히 그쪽을 지원하니까 그 시아파 이슬람 계열의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가 당연히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쪽 국가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헤즈볼라는요, 여기 위키피디아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헤즈볼라, 신의 당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이다라고 나와요. 레바논에 임종석 비서실장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레바논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느냐. 이거 대북 송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참고로 요즘 비트코인 완전히 개박살 났죠. 예? 그거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죠. 비트코인 특히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얘기한다고. 근데 이거 비트코인 잘 몰라도 국제관계의 속성을 알면요, 그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금방 알아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없을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종석이가 방문했던 레바논이 바로 헤즈볼라, 시아파 무슬림 단체의 본거지예요. 근데 이 시아파 이슬람 조직인 그 헤즈볼라는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느냐? 반시오니즘입니다. 여기 써 있죠? 시아파 지하드주의, 지하드라는 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반제국주의. 이 반유대주의엔 반시오니즘도 들어있어요.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상징적인 그 헤즈볼라를 상징하는 색깔로 노란색 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좌파들하고 너무나 닮아있죠. 그렇죠? 정의당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세월호의 노란 리본. 그 다음 옛날 때부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란색을 써왔었죠. 옛날 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번엔 색깔이 바뀌었지만은 다 노란색. 이 시아파 이슬람하고 비슷한 색깔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중동 분쟁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거 왜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중국, 시리아 원조 강화하는 이유, 중국의 무슬림 훈련 기지와 차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중국은요, 그 분리가 될 수 있는 몇몇 후보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격렬하게 중국 정부에 저항한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인데, 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슬람 그 독립운동주의자, 나쁜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지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시리아 내전에서 그 내전을 통해서 전쟁 훈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원조해 줍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원조해 줘야만 거기서 그 반시리아 정부군에 들어와 있는 위구르인들이 전쟁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위구르 지역에서 신장 독립에 그러한 기여를 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바로 시아파,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리고 친헤즈볼라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특히 쿠르드족들이 독립하려는 지역. 바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유럽으로 철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바로 내전, 내란,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은 그 일대일로를 건설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중국이 중동 분쟁에 개입된 것은 단순히 시아파 이슬람이 친중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철도를 건설한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혹은 이런 정치적 분쟁을 평정하고 거기다가 고속철도를 깔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당연히 친러시아, 친중국적인 성향을 가진 시아파 이슬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대리전이 현재 중동 지역의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보다 더욱더 안전한 상태로 현재 정권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시리아 지역에 개입되고 자신들의 그 1대1로 건설하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운터 펀치를 하나 날린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트럼프가 그냥 유태인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미치광이 전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만만해요. 이거는 트럼프의 고도의 계산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현재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의 적들이 유태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유태인들 중에서도 친 트럼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죠. 왜냐면 미국의 정재계에는 특히 뭐 금융계, 그 다음 기업 쪽에는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계까지. 이런 사람들이 친 트럼프계로 돌아선다면 트럼프는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술을 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중동의 이슬람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공조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따라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해주면서 이스라엘을 미국의 우방국으로 만들게 되면 바로 수니파 이슬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한 편이 되고,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수니파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중동의 많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반대 세력인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은요, 자신의 1대1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아파 이슬람을 지원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거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유태 금융자본에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실현됐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 하이난 항공의 왕젠 회장의 죽은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하는 김기사와 아침의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유대 자본이 어떻게 지금 중국 경제를 공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서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중국 내에 투자되어 있는 유대 자본들을 안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유대 자본들이 드디어 중국의 적대적인 투기 세력으로 현재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1대1로 실현을 위해선 시아파 이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이스라엘적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 국내에 각종 외국인 투자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죠. 그래서 여기 이 신문에도 나오죠. 1대1로 차질 빚을라. 중국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우려. 이게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시리아 내전으로부터 귀환한 바로 지하디스트들이 위구르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벌써 3만 명이나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동에서 3만 명의 수니파 테러리스트들이 중국으로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의 수니파 테러리스트와 이슬람 테러리스트 간의 전쟁에서 누가 더 이기기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시아파죠. 왜? 숫자가 더 많을 테니까. 3만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왜? 시아파 이슬람은 친중보다는 친러에 더 가깝거든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냉전시대 때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푸틴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앞서는 보다 유리한 기득권을 제압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서로 연행합종을 하면서 결국 중국을 물먹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닷길도 마찬가지죠. 바닷길도 중국이 너무 많은 자본을 동남아시아에 풀어서 그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함으로써 경제적 지배를 하려 하자 그 국가들도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의 1대1로 계획은 중동에서 육지길이 막히고 동남아시아에서 바닷길이 막히면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중동 분쟁과
그리고 중동 분쟁을 개입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큰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시아파는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20년 내 최대 모의 군사훈련, 목표는 헤즈볼라 정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헤즈볼라가 예멘,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각종 군사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 정권이 생기면 바로 반이스라엘적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바로 이러한 헤즈볼라 세력을 중동 각 지역에 가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그러한 헤즈볼라의 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들을 전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집트 정권의 몰락이에요. 무바라크의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이 바로 헤즈볼라, 즉 시아파 계열의 그 반대파에 의해서 무너지고 무하마드 무르시라는 대통령이 생겨서 반이스라엘, 반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자 바로 1년 뒤에 바로 압둘 파타흐 시시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의 이집트 정권을 세웠거든요. 지금의 이집트 정권은 수니파 계열의 친이스라엘, 친미국 정권이거든요. 이러한 온갖 공작과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들락날락 뒤집혔다는 겁니다. 근데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이렇게 그 레바논에 가서 헤즈볼라의 성지인 그 레바논에 가서 친 헤즈볼라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돈 세탁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볼까요? 아니 미국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나라를. 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반대 시위 촉구.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이미 얘기했죠. 그리고 미 의회 북한, 이란 핵 협력 조사할 것, 북한 핵기술 판매 가능. 뭐 이런 거는 뭐 판매 가능이 아니라 판매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혹은 내가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그 시아파 정권이 자꾸 중동 지역에 자신의 그 지지 세력인 친시아파 정권을 세우려 하자 그 이란 본진도 약간의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 제2도시에서 이례적 대규모 시위, 물가 폭등, 민생고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공작이죠.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미국,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을 규탄. 그러니까 반정부 데모대를 때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가 지켜본다 얘기하고 트럼프도 이렇게 그 트위터를 날렸죠. 그러면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한다라는 성명도 발표했죠. 그리고 이란 전국적 시위 조직 통로 이런 거에 대한 그 수단이 되는 텔레그램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페이스북이 큰 공헌을 했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SNS가 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지금 텔레그램을 차단하고 있죠. 그리고 뭐 헤일리, 이란 국민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많은 문제가 이란에서 생기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항상 친시아파라고 그랬죠. 그러자 중국 정부가 뭐라 합니까?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하는 미국과 정반대 행보. 즉 그 얘기 뭐예요? 중국은 이란 정부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작업을 지금 투자해서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지금 보호해주는 거예요. 바로 친중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거 안 받았을까?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주변에 친중 정권들은요, 죄다 중국의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예외일까 하는 거예요. 조사해와야겠죠. 지금 전 몰라요. 하지만 여러 다른 지역에서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도 아마 많은 자금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을 의심하죠.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 이스라엘이 시위를 공작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이란, 시리아, 예멘, 이집트, 터키 뭐 각 지역에서 지금 반미, 반이스라엘 혁명 정권 혹은 정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데 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봐요. 걔네들도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데 뭐. 그리고 이란 반정부 시위자 3명 옥사, 뭐 인권 문제 대도 이런 것도 하고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여기서 바로 이슬람권을 놓고 세력 경쟁하는 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반이란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다 남의 일이잖아요. 중동. 근데 우리나라도 뭔가 관련된 것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토탈 그 유조선이 그 사고로 가라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선 잠깐 지나가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이 사건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사건은 뭐 홍콩의 선박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뭐 불이 붙어서 뭐 가라앉았다는데, 여러분 유조선이라는 건요 뱃속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일종의 물이 차는 것과 같아요. 물론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뭐 유조선에 기름을 막 왕창 집어넣었다 해서 배가 가라앉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안에는 강막들이 있어요. 물이 어느 쪽으로 확 쓸려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도대체 어떤 배랑 어떻게 부딪혔길래 유조선이 폭발도 하고 가라앉을 정도가 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거는 그때 그 유조선에 있었던 선원이 한 명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비중 없이 지나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뉴스를 보고 야 이거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한화가 지금 중동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사업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친중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토탈 어디 겁니까? 이거 프랑스 회사잖아요. 프랑스 전형적인 반미국가죠. 항상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고 싸울 때 항상 반대편에 서서 중동 국가를 지원했던 데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원래 전형적인 좌파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화 토탈 유조선이 이 침몰했다는 기사를 보니까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거는 선원이 없다는 거. 그 중국 선박은요 그 배가 부딪히고 나서 침몰할 때 다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란은요 없었어요. 왜 시체가 없어졌을까? 여기 나오죠 이미? 그래서 한국행 유조선 중동부 해안에서 화물선과 충돌 후 전소, 그리고 32명 실종. 이상한 거 이거 절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시체도 나와야 돼요. 시체도 안 났어.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시아파 이슬람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를 봐야 되는데, 먼저 북한 먼저 보죠. 시아파 이슬람은 민주당의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굉장히 그 많은 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 때랑도 비슷한 게 많아요. 자, 그 김대중 정권 당시에 민주당과 그 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권의 그 민주당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 도플갱어처럼 같은 것들이 많은데, 다 시기는 김대중 정권 말, 뭐 박근혜 정권 말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친북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대미 관계 적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 관계 친북적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미사일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김대중 정권 때. 그게 바로 MD 플랜입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에서 그걸 반대했죠.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어땠죠? 사드 배치 반대했죠? 똑같아요. 그리고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촛불 데모. 우리 때에는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 했죠. 이때 당시엔 뭐가 있냐? 여중생 압사 사건이 있어요. 그게 효선이 미선이인가? 이름이? 있었죠? 그 압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커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는 반 김대중 그 데모가 아니라 반미 데모였죠. 왜? 김대중 정권은 좌파였기 때문에 좌파를 욕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전에는 세월호, 김대중 정권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는 바로 그 압사 사건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이 그 예멘으로 북한이 무기 수출한 게 있었어요. 미사일. 그거를 적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북한하고 예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래를 막고자 하는 사건에서 예멘이라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북한과 예멘 간의 거래, 무기 거래에서. 근데 지금
제가 옛날 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거래 의심스럽다. 왜 헤즈볼라 정권, 아니 헤즈볼라, 일단 친 헤즈볼라 정권이 있는 레바논 이런 데를 자꾸 인종세계가 왔다 갔다 하냐. 왜? 김대중 정권 때랑 이상하거든요. 북한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핵 개발하고 있죠. 왜 핵 개발하는 시기에 왜 헤즈볼라 애들을 접촉하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대북송금의 의혹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른 매체에서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기 수출 얘기 나왔지만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예멘 난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 예멘 난민이에요? 전 세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내전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내전이 무진장 많고요. 아시아에도 많아요. 근데 허구 많은 내전으로 난민이 생긴 그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예멘이냐는 거예요. 이 김대중 정권 때랑 뭔가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뭐 전자개표 얘기 나오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햇볕 정책을 위한 변론이라는 그 한겨레에 그 전 논설위원 사람이 쓴 글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김대중 정권이 MD 체제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때도 똑같았죠.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 반대하고 계속 못하게 질질 시간 끌고 뭐 갑자기 4대가 뭐 배치돼서 깜짝 놀랐다 막 그리고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원래 4개가 한 세트인데. 그래가지고 온갖 미국의 사드 배치를 못하게 방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어땠어요? 엄청나게 천대받았죠?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미국은 김대중 정권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교체될 때 우파 정권이 생기게끔 유도하고자 그 이회창 그 후보를 굉장히 그 뭐랄까 VIP 대접을 해줬죠. 요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죠. 왜? 현재 우리나라 우파에는 미국하고 같이 그 공조를 맞출 만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부시 행정부 미국의 고위 관리는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의 다른 나라의 양당 인사를 만나지 않던 관례를 깬 것이니 여간 환대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문재인 정권 미국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차세대 야당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러한 대단한 환대를 하지 않고 아무도 안 부르고 있죠, 현재. 이게 우리나라 우파 쪽 사람들에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미친중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되고 싶으면 반미친중 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그 우파 정권은 탄생하지 못합니다. 왜? 전자개표기 썼으니까. 뭐 옛날 때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에도 좌파들이 뭐 전자개표기에 있어서 뭐 조작선거했다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왜 전자개표기 썼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멤버가 70%가 그 민주노총 출신으로 교체가 됐죠. 그 애들이 뭔 짓 했겠어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쓰였던 전자개표기가 2002년인가? 하여튼 그 다음날 2004년인가 해갖고는 필리핀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썼던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했는데 그게 반품이 돼요. 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번 이라크 문재인 정권 때 썼던 그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반품했습니다. 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니까.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좌파 정권들을 미국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우파의 훌륭한 지도자가 미국과 조율을 할 수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된 지도자가 나오면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요. 진짜 좀 신경 좀 쓰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북한, 예멘의 미사일 수출 나오죠. 북한은 예로부터 예멘에다 무기를 수출했어요. 미사일만 수출한 게 아니에요. 재래식 총이라던가 대포 이런 것들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예멘은요 친북한 정권이에요. 그리고 유엔 예멘 후티 반군 북한 미사일 기술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은요 시아파 이슬람인 그 후티 정권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하는 무기까지 팝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권 때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에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취소된다고 했던 일이 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의 똥을 치우러 간다는 등, 뭐 박근혜 대통령의 똥을 치우러 간다는 등 이상한 소리 많이 했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북한의 무기 개발과 자금을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 좌파 정권 아닙니까? 중국 통해서 보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예멘에 들어가서 예멘의 시아파 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데 쓰이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당연히 적대적이지. 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면서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거기에 우파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정확히 국제정세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북한 무기 개발과 무기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에게 적대적이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에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예멘 반군 북한제 무기 사용, 안보리 전문가 패널 지정 나오잖아.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시리아군을 한번 봐보지요. 시리아군은 어떠냐? 1990년대 초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 미사일을 수입했다. 이후에 북한과 이란에서 사거리 700km의 스커드 D 미사일을 수입했다. 이란산 스커드 D인 사하브 2호 320발을 수입하고 320발을 북한이 만들었어요. 320발. 어? 북한산 스커드 D인 화성 6호를 600발. 어마어마하죠? 이상 라이센스 생산했다. 북한의 단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인 KN-02 136발, 러시아의 최신식 단거리 핵미사일인 SS-26 86발을 수입했다. 수량은 미확인이지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1호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세요. 시리아 정부군 친북 국가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은 예멘과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란의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트럼프, 북한과 협력한 것 나오잖아요. 미국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있었느냐? 제가 요 얘기도 저번에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저한테 깐죽거리는 좌파 애들 있어요. 그리고 성질급한 우파 사람들. 북폭 언제 일어나냐고. 제가 일어났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의 북폭. 풍계리에서 9번 진원지 0m, 진도 2.5의 지진이 있었다고. 예? 여기에 보시면은 2017년 9월 24일 날 북한이 다시 이스라엘을 성전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9월 25일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9월 24일 날 저쪽 풍계리에서 또 진원지 0m에 진원지 2.5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어? 갑자기 북한에서 생뚱맞게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왜? 그거야 당연하죠. 시리아에 아까 앞기사에서도 나왔죠. 이란 시리아에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스커드 미사일. 시리아랑 이란이 그 스커드 미사일 공급받아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 개발을 못하게 마사지 했다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공작이기 때문에 절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개돼지 같은 좌파들은 맨날 김 박사 말이 틀렸는데 어쩌려고 헬렐레 하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봐. 북한은 열심히 얻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거 볼까요? 태영호 공사가 이번에 썼던 그 회고록에도 나오죠. 북한, 이스라엘에 1조 안 주면 적국에 미사일 팔겠다 위협. 사실 1조 안 주면 위협한 게 아니라 1조 줘도 팔았습니다. 북한은. 아까 나왔잖아요. 이란에다가 무기 팔았다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공조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얘기했죠. 제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요즘 보니까 뭐 우파 단체들 태극기 집회나 아니면 우파 채널에 이스라엘 기자들 이렇게 같이 꼽아놓고 막 그러대. 예? 이스라엘이 비핵화와 관련돼 있다는 걸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떠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없으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 써 있었느냐. 지난 1999년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당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인 손무신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현금 10억 달러,
현재 가치 약 1조 1141억 원을 주면 이란을 포함한 이스라엘 적국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회고록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이 사람은 1999년에 했다는데 내가 옛날 때부터 이스라엘 얘기했잖아요. 뭐 옛날 얘기하긴 좀 애매하고 한 2017년도부터 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한국에서 회고록 나오기 전까지 몰랐잖아. 아니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지금도 모르겠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북한 핵 개발을 이스라엘이 저지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가 할 텐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굉장히 친북적인 사람이고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이란 미사일 집단 전시로 의지 과시 불사조는 북한 은하수 3호와 쌍둥이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막 자랑스럽게. 난 이 사람 이 기사를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란 핵 개발 저지 공작 해고 쭉 나오잖아요. 그쵸? 이때 이런 데만 공격한 게 아니라 북한도 공격했다니까 그러네. 이러한 공작도 나중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 공작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 좌좀들은 나를 비판하려면은 좀 더 정보를 가지고 나를 비판하세요. 다 나중에 양주로 다 정보가 공개됩니다. 때가 되면은. 이란 미사일 집단 전전 의지 가지고 했고 통과. 외신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통과하고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친시아파 무슬림 정책 첫 번째 임정성 레바논 대통령 예방 이거죠. 제가 얘기했죠?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발생 지역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만났던 저 대통령도 친 헤즈볼라 대통령이라고. 헤즈볼라는 이란과 연결되어 있고 이란은 시리아랑 연결되어 있고 시리아의 그 미사일 개발은 바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하고. 그리고 정의장 칼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비공개 접견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내가 돈 세탁한 적이라 그랬죠? 이게 뭐 했겠다는 거야? 뭐 했겠어? 비트코인 갖고 가서 돈 세탁한 거 아니에요? 돈 세탁. 예? 근데 흥미로운 게 있죠.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왕정 국가죠. 그래서 여기도 수니파 이슬람이 대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랍 국가는 정서적으로는 반이스라엘 반미적이에요. 정권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얘네들은요 양다리를 걸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랑 중국에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물론 양다리 걸치면 쥐어 터져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쥐어 터졌어요. 옛날 때. 여러 번 쥐어 터졌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다른 아랍에미레이트만 특집을 해서 얘기할게요. 그랬는데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빼갑니다. 왜 빼겠을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수니파 계열의 왕정 국가인데 이런 수니파 계열의 왕정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란계, 그러니까 친이란계 시아파 헤즈볼라 세력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권을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적국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했으며 원유를 빼가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핵 개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에 어떻게든 돈을 퍼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들도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외교 실정입니다. 자, 제주도 예멘 난민. 이 제주도 예멘 난민 중에 시아파 무장반군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시아파 무장반군이 누굽니까? 헤즈볼라 아니에요. 그렇죠? 임종석이가 만났던 애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이것도 또 한 축으로 보이네. 근데 임종석이가 주사파 출신 아닙니까? 북한도 갔다 왔죠? 친북 인사 아닙니까? 한편이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그 유럽에서 이렇게 애기 시신 세구가 발굴돼 가지고 그 물에 빠져 익사한 거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이거 다 시체팔입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서 애가 3명이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나와요? 이거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죽여가지고 여론 뒤집어가지고 동정 여론 사가지고 정권 잡으려는 행위.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행위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보시면 나오죠. 똑같은 3명의 아이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진들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제가 시체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슬람 자본침도 대구 도심에서 아슈라 집회라는 걸 했답니다. 이거 대구는 우파의 성지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서 어떻게 좌파 애들이 이렇게, 특히 이슬람 애들.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아슈라 집회라고 했어요. 아슈라 집회가 뭔지 아세요? 옛날 때, 이게 한 1200년 전인가? 그때 그 후세인이 그 칼리프한테 죽은 거에 대해서, 암살당한 거에 대해서 그 원통회하는, 그래가지고 나온 그 어떤 일종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슈라라는 이 집회는요, 시아파 무슬림이 하는 겁니다. 시아파. 즉, 대구 도시에서 아슈라 아슈라 집회를 했다는 이슬람 애들은요, 시아파예요. 정치를 그렇게 했다가는요, 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얘들은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따라서 시아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얘들을 따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슬람. 그래서 지난 10일 대구에서는 이슬람 80여 명이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자기 가슴을 세게 치는 아슈라 의식을 거행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아슈라는 이슬람력으로 1월 11일이라는 뜻으로 1400여 년 전 후세인 일가가 이라크 왕족에게 몰살당한 것을 기린다. 뭐 이렇게 해서 범구국연합과 이슬람 대책 전국 시민연대 대국 애국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대구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이슬람 대구 진출과 북핵 반대 대구 시민 총걸기 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슬람 인구는 대구에는 무슬림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나오는 이름도 힘들어.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그래. 전략적으로 대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면도 없는 우리나라의 이제 무식한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우성이가 뭐라 얘기해요? 제주의 예멘 난민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정우성이 뭐라 그래? 인권 얘기하고 뭐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러고 뭐 배려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짓거리였죠. 그러면서 정우성 가짜 난민 주장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제주도에 도착한 500여 명의 난민 가운데 90%가 남성인 점도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 남자는 진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6.25 때 서북청년단 보도연맹 해가지고 이념 색출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나. 예멘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인드가 벌써 빨갱이적이지. 왜? 6.25 때 서북청년단 보도연맹이 그 빨갱이들 색출하겠다고 젊은 남자들 죽인 거 맞아요. 역사적 사실이야. 자, 그렇다면은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부르주아 계급 또는 부르주아 계급의 부역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젊은 남자들 학살한 거는 왜 모를까? 왜 여기 얘 제시에는 왜 그런 게 안 나올까? 그렇잖아요. 민간인 학살은요, 국군 했어요. 저희 집안도 그런 피해자이기도 해. 근데 우리 집안은 또 북한군한테, 우리는 양쪽에 다 죽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친척들이, 원래 제가 서울 오리지널 토박인데, 6.25 전쟁 때문에 우리 친척이 다 죽어버렸어요. 북한군한테 한 번 죽고, 국군한테 한 번 죽고 해서, 친척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해버렸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저희 집안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얘가 제시하는 예시는 왜 북한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정우성의 사상이 벌써 좌파적, 즉 빨갱이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정 씨는 나의 관점에 대한 객관성